안녕하세요. 강신의 작은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왜 너냐고요? 지금이야 구독자님께서 제가 못생겼다고 싫어하지만 자주 보면 정든다고 계속 얼굴을 비추는 것도 저의 전략입니다. 벌써 저 혼자 나왔다고 우리 대장님 찾는 구독자분이 눈에 그려지네요.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대장님이 함께해서는 안 돼요. 이 영상을 내보낸 뒤에 대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인생의 중대한 결혼이라는 결정을 목전에 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단 수십 번 투자도 못할까요? 스킵하셔도 좋지만 몇 가지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제 부부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세상에 함께하고 말로만 듣던 한국 여성과의 마찰이 없을 것 같잖아요. 누군가 그러셨는데 서양 여자는 든든한 파트너와 만난 것 같다고 했고, 일본 여자는 대접받는 결혼 생활인 것 같고, 한국 여자는 야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요, 애초에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 영상 내리시고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국적 불문, 누구와 함께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듯이 한국 여성은 이렇다, 외국 여성은 이렇더라, 인류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막 하신다면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 이런 사람이라면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해보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뒤이어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죠. 폭력적이면 절대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일단 국제결혼을 연애로 시작한다면요, 이미 당신이 상대방의 국가에서 살던가 배우자가 당신의 국가에서 살던가 할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서로 동의를 해요. 어디서 살겠다 결심을 한 다음에 각자의 국가 아니면 제3국으로 거주를 결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선택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씩 갖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후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선택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혼으로 시작한다면 면식도 없는데 마치 배우자를 이력서 보듯이 결혼을 채용처럼 하게 돼요. 또한 거주하는 국가도 금원을 지불한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한 구직자도 회사 상사 오너의 마음 들지 못해서 퇴직당하거나 구직자가 스스로 이직을 합니다. 낯선 이국에서 채용처럼한 결혼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신이 상상하시던 한국 여자보단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은 진작 접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한 국제결혼은 의사소통, 문화, 풍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겪으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예요. 일단 부부란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작은 집단이죠. 부부 생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자신 있어 하는 글로벌 밤사냥 스킬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답답함으로 벽을 치거나 자학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배우자는 그런 모습에 위축돼서 더욱 소극적이게 될 겁니다. 일단 사람은 그렇습니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그런 모습에 되려 화가 나요. 본인이 너무너무 더욱더욱 화가 나서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나쁘게 말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당신의 성향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두 번째예요. 음주를 지나치게 즐긴다면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사실 폭력적이거나 음주,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결혼 이런 걸 떠나서 내국인 배우자와 함께할 계획이라고 해도 결혼할 결심을 했다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만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사고를 칩니다. 기호식품일 수도 있는 술이고 내가 좋은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할 테지만, 국제결혼을 한 배우자는 한국에 온 순간부터 오로지 당신 하나만 보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음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국내에 제법 많이 유입된 대표 국제결혼 국가는 다문화 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바랄 수 있겠죠.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소수 국가에선 정말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겁먹은 상태에서 놓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음주에 취해 비틀거린다면 하루 이틀은 결혼했기 때문에 기뻐서 술 취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잦아든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즉시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이 많다면 국제결혼하지 마세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혼 당시 행정청에선 소득, 건강, 범죄, 결혼 유무만 확인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내어줬어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 이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소개받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그 사람 어때? 이 말엔 진짜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개해준 사람은 소개받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있는 거고요. 소개자를 통해서 소개받는 그 사람의 평소 행위를 간접 체험하여 앞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연애나 결혼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국제결혼은 이 과정이 생략돼요. 특히나 매매혼은 모든 것이 서류로만 이루어집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해결합니다. 연애혼이야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한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결과니까 문제가 생겨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매매혼으로서는 자신의 틀에만 벗어난다면 저 네 가지로 결혼 자격을 득한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의심을 낳아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앞선 기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에 매우 충실하셨고 온갖 고난 역경을 다 이겨낸 강인한 분이십니다. 일단 술, 폭력, 그리고 의심 이런 거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 아버지를 지탱해 주시던 제 어머니께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셔도 홀로 견뎌내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고 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하시다가 결단을 내렸고 저와 상의한 끝에 국제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막 30살 될 무렵이에요. 뒤이어하게 될 이야기와 무관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국제결혼을 하는 거라 할 때, 제가 결심을 할 때 반대하셨는데 아마도 아버지께서 겪었던 결혼 생활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당신처럼 언어가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소통 불편에서 오는 결혼 생활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기에 현명한 반대였으리라 지금에서야 생각해 봅니다. 다시 아버지 얘기를 좀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버지께서 맞이하셨던 그 배우자님은 다행히 저보다 나이는 많았습니다. 근데 겨우 4살 차이예요. 아버지의 결혼 초기에는 너무도 젊으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아버지 댁에 머무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물과 기름처럼 어우러지질 못했죠. 제가 동의했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국제결혼에 동의했었는데 그럼에도 섞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결혼 생활은 어때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와 아버지와 배우자는 우리 가족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친가 외가 모두 같이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각설해서 초기엔 여느 매매혼이나 마찬가지로 언어적 문제가 심각했고요.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가족들은 아버지 배우자께서 곧 떠날 거라 말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런 그분을 보며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노력했죠. 당시 60에 가까워지는 연세로 영어 공부하며 생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포기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집에 있는 시간 특별한 외출도 못했죠. 페이스북으로 남겨진 필리핀 가족과 소통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태로운 날의 연속이었지만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그분께서는 결국 한국어를 습득했습니다. 취업도 하셨고요. 스스로 번 돈이 있기 때문에 매년 특별한 날에는 필리핀을 왕래하고 적응하고 계세요. 물론 여전히 속 깊은 대화는 못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제 아버지의 사례였고요. 제가 이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또한 제가 지금부터 뒤에 할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 갖추었다 말하기 위해서 꺼낸 사례에 불과합니다. 보통의 매매혼을 본다면 대부분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매매혼은 농경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결혼이 아니라 이것을 결혼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결혼이 아니라 마치 결혼이 포함된 노동력 수급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간간히 그분들은 자그마치 20살 정도의 차이 나는 나이 차를 자랑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 나이는 사실 딸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결혼하실 분의 친구들 중에 따님이 있다면 아마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 따님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보세요. 배우자로 맞이하실 그분께서도 20살 차이나 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좋아할 겁니다. 국가나 문화나 풍습이나 종교나 이것과 무관하게 친구 따님이 좋아하는 거나 드리게 되실 배우자님께서도 똑같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같은 것을 좋아할까요? 아닐걸요? 예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당장 전화기만 봐도 선호도가 갈릴 거예요. 그런 사람을, 취향이 극명히 달리는 사람은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대로 바꾼다면 그 취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가씨이고 소녀이고 싶은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모자라 아줌마인지 할머니일지도 모를 경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젊고 예쁜 배우자가 아무 이유 없이 예쁘게 꾸미고 싶은 날, 분명히 그런 날 있을 겁니다. 그 예쁜 배우자를 맞이한 이제 곧 수컷으로서 자존감이 무너질 무렵에 경계에 서 있는 노령의 남자는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가정사항만으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절대로 그 나라 사람들은 순박해서 다 이해할 거야. 그 나라 원래 농경국가잖아. 야야야, 원래 빈국은 여성들이 정신적 연령이 높아서 다 이해해. 이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섯째입니다. 너는 이럴 거야. 평소에도 자주 이런 말을 하신다면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각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오롯이 따르길 바란다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쌍방이 서로의 삶에 녹아드는 건데 어째서 나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편해해야 합니까? 일단 그 사람이 낳고 자란 나라는 결코 인구가 적진 않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작다는 바티칸 시국만 해도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돼요. 이 1,000명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바티칸은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라다운 국토를 갖고 있는 그린란드를 얘기해봐도 이 나라 사람들 6만 명 정도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1,000명이든 6만 명이든 다 똑같은 성격이나 습성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지금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큰 오류를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자아를 갖고 있고 개인의 자아는 저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또 그것을 침범받고 평가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너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야. 이제 너의 그 성격을 보여줘봐 하면 욕먹기 딱 좋겠네요. 대표적인 매매원을 하는 나라는 한국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만나게 될 여성분들의 개성을 무시하고 어느새 우리에게 자리 잡힌 고정관념에 의한 국가적 표준으로만 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꼭 이런 사례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이런 사람 국제결혼 하지 마세요 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다고. 이거는 번외 정도로 할게요. 일단 제 국제결혼 생활은 정말 좋아요. 든든해요. 더욱이 외모뿐만 아니라 심성도 아름다운 제 아내, 우리 그런 아내 덕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시간에도 바른 마음, 따뜻한 배려를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을 지니고 있고, 17개월 제 딸은 오빠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저조차도 국제결혼을 하면서 단점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만 말한다면 애초에 이 채널에서 이 동영상을 볼 이유가 없죠? 예찬을 해보라 하신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예찬할게요. 이 단점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결혼 이런 사람 하지 마세요, 이런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안 보셔도 되고 편하게 보세요. 제 경험 속 아내가 느낄 단점과 제가 느꼈던 단점들을 공유해서 간접 체험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제결혼의 단점은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매매원이나 연애원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우선 배우자가 같은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제 경우니까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을 들으면 그 회사 그런 회사예요. 근데 해외 부서가 아니라 국내 영업인지라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답답해져요. 또 해외에 가서 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민이나 직종 변경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제 아내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폴란드는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고민을 합니다. 뚜렷한 고민을 하고, 일단 제 아내한테 들은 바로는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경제활동을 할 사람, 직접 취업할 사람, 공부할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한국처럼 모두가 대학은 가야 뭐라도 해보지 하는 풍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제 아내는 공부할 사람으로 남았고 대학원에서 학위 이수까지 완료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 결과를 담았고요. 당연히 논문도 냈죠. 서적도 집필했습니다. 그 서적을 교재로도 사용했고요.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우수한 성적을 냈고, 저와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오게 되었어요. 잠깐 좀 마실게요. 자, 그런 아내가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뚜렷하게 전 보이지가 않아요. 아내가 자신의 이름과 커리어를 담은 카페를 내고 싶다고 해서 돕고 싶은 정도에는 머물고 있습니다만, 아내가 폴란드에 있었다면 유럽에서 상당한 영향을 펼치는 폴란드판 오은영 박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 아내가 우울해 보였던 이유는 그런 평생을 바친 공부했던 시간들이 해외에서 사랑과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모든 자신의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경력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는 아이가 크더라도 어디에서 내 경력을 살릴까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맘 편하게 다시 폴란드로 가라 하실 분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가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예전부터 꿈꾸며 삶의 목표처럼 공부해왔던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때는 이미 나이가 상당히 오래됐겠죠. 그럼 저희가 이민을 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마침 폴란드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삼성, LG, 기아 같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수요나 K-팝의 호의적인 폴란드인 대상으로 한국어로 교육하는 사람을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한국에 남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제 아내는 마음의 병도 들 거고 점차 응어리는 커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사례는 저희 부부에 한정된 사례이긴 한데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는 더 좋은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공감 가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대기업을 다니거나 영어를 너무 잘해서 괜찮다? 그럼 그런 사람도 직업에 따라서 이민국가를 택해야 할 텐데, 글쎄요, 과연 그나마 안정을 택하려면 제3국가가 아니라 부부의 어느 한쪽 국가를 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두 번째,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냐 하겠죠. 근데 말이에요, 결혼은 연애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저희는 각자 서로였는데 그 서로가 만나 하나의 둘이 됐고, 사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게 맞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는 두 아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4명이 되었어요. 비용과 관련된 일이라면 참 많은 일이 있지만 가볍게 꼽자면 제 아내는 올 초에 폴란드를 다녀왔었어요. 다행히 당시 우리 아이 둘 다 3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서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첫째는 36개월이 지났고요. 둘째는 내년이나 후년쯤에 간다면 역시 36개월이 지나 일반 비행기 요금을 받을 거예요. 폴란드에 가면 우울함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신 분 말씀드리기 쉽죠? 우리는 현실이고요. 부부예요. 4명이 한꺼번에 한 달간 폴란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처가에 의탁한다고 해도 돈 1,000만 원 우습게 사라집니다. 돈 1,000만 원 지불하는 게 쉽다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저는 1,000만 원이 들어도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가고 싶어요. 일단 아이들이 처가댁을 너무 좋아하고요. 넓은 마당에 맛있는 식품에 인자하고 온화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생각과 달랐던 가족 중심형 폴란드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모든 이가 우리 아이들을 반겨줘요. 또 저도 반겨줘요. 근데 보통의 가정에서 애들 키우면서 순수하게 돈 1,000만 원 들여가면 그것도 아껴서 쓴 돈 1,000만 원인데 손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현실을 알고 가게를 책임지는 우리 집 대장님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 깊은 상심을 겪는 거고요. 제 아내가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고민도 안 할 거예요. 너무도 현명하고 현실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은 혼혈하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가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입니다. 저 아직 제 명의의 집도 없고요.
저번에 아내한테 사준 차도 일시불로 찼던 차는 맞아요. 근데 청약해서 계약금으로 모아뒀던 돈이에요. 물론 요즘 경기가 하락해서 제가 부담한 전세금이면 대출을 포함해서 집을 살 수도 있긴 해요. 뭐 그거는 우리 사정이니까 각설하고요. 국제 학교를 보내라는데 연간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금액 들으면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께서 매매원을 하던 연애원을 하던지 간에 이는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향수병이 도져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아내의 사례거든요. 제 아내가 혼자서 폴란드에 아이들과 50일 정도 머물렀어요. 40일 정도 되니까 한국에 오고 싶다고 연락을 하네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건 너무나 좋은데 결국 나의 집은 한국이고 당신의 곁이다. 이 사실 듣고 나서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크게 감동했지. 뭐 원래 여담이지만 한번 갔으니까 관광체류 기간이 90일 동안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상치 않았고 심상치 않으니까 데리러 갔죠. 며칠 사이에 결국 개전이 되더라고요. 예감이 현실이 된 거예요. 뭐 올 때는 전쟁 여파로 직항인데 14시간 걸릴 비행이 22시간 걸리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외국인을 떠나서 주변인이 됩니다. 자국에서도 잘 적응하기가 힘들고요. 해외에서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 기반이 있으며 경제 활동이 유지되는 국가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국가가 아닌 타국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는데 허전한 마음 채워질 길이 없어요. 애가 없다면야 저 남편과 주말마다 보낼 행복한 외출이 기대되겠죠. 근데 아이가 있다면요, 미운 4살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랄 맞은 애기들을 혼자서 돌봐야 하니까 그 외로움과 허전함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한국에서 아내를 보면 외국인으로만 생각하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하면 되게 신기해요. 항상 그래요. 한국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폴란드에서는요, 폴란드인 아내를 보면 별 생각은 없는데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락없는 아시아인. 우리 눈에야 제 아이들이 서양 쪽 외국인으로 보이지만 폴란드인들은 제 아이들이 아시아 쪽 외국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둘이나 데리고 다니는 아내를 몹시 신기하게 쳐다봐요. 제 아내는 불쾌함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국가 모두 아쉬움과 앙금이 쌓여만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 말해보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때 가끔 먹는 걸로 풀 때가 있죠.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폴란드에 식사를 제공할 장소나 식자재 공급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에 가깝죠. 제가 한국에서 본 폴란드 음식은 폴란드 전통 소세지인 킬바사 정도인데 이제 그마저도 공장에서나 만들지 그 식당 주인은 해외로 떠나셨어요. 또다시 여담이긴 한데 폴란드에 대한 인식을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드카라는 술이 있어요. 사실 발상지는 폴란드입니다. 현재는 세계 4위 보드카 생산국이지만 어쨌든 보드카의 발상지는 폴란드입니다. 인구수 대비하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고 한국이에요. 최근에야 K9이나 현무 같은 방산 무기 덕분에 알려졌지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들의 문화나 의복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배려를 찾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더더욱 향수병에 도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저에게 한정되긴 얘기는 하지만 다른 국제부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일단 네 번째,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는 이제 겨우 32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30살이면 30살에 자립했다는 뜻으로 가정과 사회의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겨우 32살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면 젊다면 젊은 나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장모님께서 지금 최근에 점차 몸이 불편해지고 계세요. 장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국처럼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유럽의 의료체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모님께서는 자식 셋을 낳으시고 출산 다음날 생업에 종사할 정도로 고생하셨고요.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사실 처가 식구는 결혼식 때 처음 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악수하시던 장인어른 손에서 세월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제 손은 이만한데 제 손을 감쌀 정도로 커다랗고 투박하며
생채기가 많던 그런 손이었어요. 제 아내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 자라서 그런지 해준 것도 없어 미안하니 고급 산후시설에 저는 쉬게 해주겠다고 제 권유를 했죠. 아내 스스로는 산후조리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자연분만 하니까 3일 정도 병원에서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조차 빨리 아이를 보고 싶다며 애원하다시피 아이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를 즉시 시작하니 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물론 이건 우리 한국인의 시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장모님께서는 몸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자식을 아끼며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노력하는 존재십니다. 장모님도 몸이 불편한 사실을 숨겼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걱정한 아내가 다른 가족을 통해 접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이걸 알게 됐을 때 제 아내는 울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다고 당장 갓난쟁이 아기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간다고 해도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에요. 갓난쟁이 아기들 지금이야 한국에서 제가 남편이 일정 기간 봐주기에 괜찮지만 고향으로 가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께서 봐주셔야 하니까요. 장모님께서 아파올수록 그리움과 후회는 더 커지는 게 제 아내예요. 그럼 우리 아내만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생각될까요? 처가댁에서도 하염없이 미안해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딸이 걱정되고 경제적, 건강적 문제로 자주 왕래하지 못하는 당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미안해하십니다. 이 모든 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선택한 결과예요. 목이 많이 타요. 그렇다면 제가 폴란드로 이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많은 고민 중입니다만 제 아버지 또한 건강이 점차 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다고 해야 되겠죠? 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계세요. 70이 다 돼가는 연세에도 경제활동을 하십니다. 사실상 소비가 적어 경제활동을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손주들 보겠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일 그만두고 싶다. 서 있는 것이 고되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진다. 근데 회사에선 같이 일하자고 하니 이 고마운 호의에 어쩔 수 없이 더 일하고 싶다. 이 얘기는 아버지께서 별뜻 없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저로서는 내가 폴란드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는 손주도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또 당신 성격에 아빠도 말씀도 안 하실 텐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한 성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를 겪어야 하는 당신께서는 어떠실까요? 당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편하게 나 국제결혼 할 거야 하실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다섯째는 문화인류학적 문제에 접근법이 달라요. 이게 좀 거창한데 일단 한국은 정에 기반한 타인에 대한 간섭과 평가가 있는 나라예요. 부정하지 않고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요 이걸 불편해해요. 종종 겪게 되는 관심과 걱정이 불쾌함으로 다가오곤 해요. 그때마다 아니야 좋은 뜻이야 이렇게 말은 하고는 있다만 받는 입장에서 불쾌하다면 그게 좋은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그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가면을 쓴 채로 생활해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지만요 언젠간 터질 화라산 같은 상태로서 지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를 겪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결혼을 해야 할 거로 보여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적다면 적은데 경제적 혼돈을 겪습니다. 화폐 가치는 언제나 혼돈을 주는데 환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국은 생산국이라기보다 수입국에 가깝잖아요. 물건을 사도 자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똑같은 물건을 그 나라에 샀던 때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요. 이 때문에 종종 다투게 됩니다. 또한 소셜 커머스가 잘 발달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는 대부분 오프라인 커머스가 좀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익숙한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돼요. 이것도 사소한 문제지만 커요. 일곱 번째는 자녀 교육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연애할 땐 좋죠. 그저 아름답고 이국적이고 젊고 relation 있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해주는 상대방. 연애에 있어서 큰 시너지를 줘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아내가 저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살고 싶다며 한국에 온 지 2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왜요? 아내가 농담처럼 던진 이 말 하나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You don't want to marry me 라고 했어요. 되게 이상한 콩글리시 발음이지. 그런데 앞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게 바뀌어요. 이는 아이가 생기면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 해외와 다르게
노동자에 대한 경시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어서 회사가 있느냐, 회사가 있어 노동자가 있느냐에 대한 차이는 정말 유의미한 생활 차이를 낳는데요. 해외는 가족 중심형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가족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폴란드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7시 이후에 뭐 문 연 데가 없어요. 몇몇 업종은 있죠. 알코올? 편의점? 근데 이것 또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떠냐면 뭐 새벽까지 24시간 영업. 그런 한국에서 살아온 저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퇴근해도 7시에서 뭐 야근하면 11시, 12시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아내는요,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야말로 든든한 최고의 인성교육이라.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교육. 결국 교육은 아내 몫이 되었어요. 아내의 방식으로 교육하면 제 뚜껑이 날아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주도형 학습,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게 모토인데, 아이는 자기주도해서 저를 괴롭혀요. 뭐 이건 농담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제재하거나 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방식은 뭐 적정한 선에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제 방식하고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제 아내와 반목하게 돼요. 뭐 이제 또 이제 만 3세가 돼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데, 유치원을 선택하거나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국공립이면 일단 좋다 생각하는 저랑 다르게, 아내는 자연환경, 친구환경, 어린이집 교육, 뭐 유치원 교육, 뭐 양질의 교육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아내하고 번번하게 다투게 돼요. 일단 폴란드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농경을 위한 초원도 잘 돼 있어요. 되게 예뻐요.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적당한 숲도 되게 넓게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있어요. 폴란드 아이들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자연과 함께 뛰놀고 사슴을 보고 크고 작은 동물들도 다 봐요. 우리는 야생동물이라 보기도 힘들잖아요. 고양이 다 잡아먹거든. 뭐 일단 제 아내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렸던 거를 제 아이들한테도 누리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기준을 한국에서 비슷한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어떻게 찾아요? 온통 아파트만 가득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자신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어요. 홍콩이나 일본이 아닌 이상 한국과 너무 다른 주거 문화와 국토 이용 계획에 따라서 이 차이에 의해 불편함을 겪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 교육은 대체로 아내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저를 비롯한 타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는 공통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정서적 교류가 될 텐데,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요, 해당 국가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또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서적 안정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는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볼게요. 지금 상당히 긴 시간, 지금 시간 얼마 됐죠? 우와, 벌써 33분이나 얘기를 했는데, 자신한테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예요. 제가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이고 단점은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장점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장점은 굳이 말 안 해도 제 삶에서 저는 이미 체득하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국제 연애가 아닌 결혼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려하고 만나심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때 사랑에 눈이 머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맺으면서 드리는 말이긴 한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벌써 나이가 40이 됐어요. 2022년도 끝나가네요. 41살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만으로도 40살이 돼가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내년 7월에. 나는 어디에 묻혀야 할까? 이 생각을 요즘 간간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